차가운 8월의 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윤서하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흠뻑 젖어 발가락 끝까지 축축한 냉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주택가, 거대한 담벼락과 철옹성 같은 대문들이 위압적으로 늘어선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고급스러운 정원수 향기와 섞인 비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비에 젖지 않도록 품 안에 소중히 감싸여 있었지만 그 안의 이력서는 이미 수십 번의 거절로 너덜너덜해진 그녀의 자존심과도 같았다. JB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의 저택.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움직이는 남자가 사는 곳은 성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였다. 서한은 굳게 닫힌 철문을 올려다보았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차가운 금속과 돌로 이루어진 문은 그녀가 속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문 옆에 설치된 인터컴 버튼을 누르기까지 그녀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억대의 빚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누구시죠? 기계음이 섞인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오늘 강민준 군의 보모직에 면접 보러 온 윤서하입니다. 잠시의 침묵 후 끼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완벽하게 조경된 거대한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비에 젖은 잔디는 더욱 선명한 초록빛을 띠었고 이름 모를 희귀한 나무들과 조각상들이 마치 미술관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서한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자갈길 위에서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현관문 앞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이씨의 흐트러짐도 없는 표정. 그녀는 자신을 정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윤서하 씨 맞으시죠? 따라오시죠. 다른 지원자분들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는 그녀의 표정만큼이나 감정이 없었다. 서한은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저택의 내부는 외부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서한은 마치 다른 사람의 꿈속에 잘못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 실장이 안내한 곳은 응접실이었다. 넓은 공간에는 이미 4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서하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서하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옷차림을 의식했다. 면접을 위해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다른 지원자들 옆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의 자제이거나 전문직 경력을 화려하게 쌓아온 여성들이었다. 한 여자가 옆 사람에게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저런 행색으로 여길 어떻게 들어왔담. 요즘은 아무나 다 받아주나 봐. 서한은 애써 그 말을 무시하며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그들과 경쟁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동 심리학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절박한 뿐이었다. 지원자들은 저마다 강민준 군을 위해 준비해놓은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최신형 드론 한정판 로봇 장난감, 값비싼 아동용 태블릿 PC까지. 마치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는 경연장 같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오르내렸다. 대으짜, 한이 보통 애가 아니라던데. 5살짜리가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잖아. 문제는 성격이래. 1년 동안 보모가 12번도 더 바뀌었다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충격 때문이라나 그래도 그렇지. 까다로운 천재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그들의 대화 끝에는 JB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허황된 욕망이 묻어 있었다. 서한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런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존 그 자체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접실 문이 열리고 정 실장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강지훈, 사진이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이 시의 흐트러짐 없이 세팅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지원자들은 긴장으로 몸을 굳혔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사람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소아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과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선체로 지원자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왕이 신하들을 사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 실장 진행해. 네 회장님. 첫 번째 지원자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민준 도련님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원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유명 아동교육기관의 수석교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유창하게 자신의 경력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강민준 군의 천재성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자신했다. 강지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두 번째 지원자는 유명대학에서 아동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아이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하고 사회성을 길러줄 것인지에 대해 학술적인 발표처럼 이야기했다. 그들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서한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세울 만한 경력도 화려한 학위도 없었다. 그녀가 이력서에 적은 것은 보육원 봉사활동 경력과 과외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부였다. 마침내 서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른 지원자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아입니다. 그녀는 준비했던 말을 하려고 했지만 강지훈의 차가운 눈과 마주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대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도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장난감이나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응접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지원자들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나 평범하고 순진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강지훈의 표정에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서하를 잠시 응시하더니 정 실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정 실장은 지원자들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그곳은 강민준의 놀이방 겸 서재였다. 방은 아이의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에는 복잡한 교구와 조립 로봇 부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 앞에 5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었다. 강민준, 아이는 아버지인 강지훈을 꼭 닮아 있었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하게 자리 잡은 이목구비, 그리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빛까지. 아이는 지원자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민준 도련님의 관심을 끄는 분이 최종적으로 선택될 겁니다. 정 실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 번째 지원자가 의욕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한정판 로봇을 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아, 안녕. 이모가 우리 민준이를 위해 정말 멋진 선물을 가져왔어. 이건 세상에 몇 개 없는 특별한 로봇이란다. 민준은 로봇을 흐깃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방금 그녀가 보여준 로봇의 설계도가 복잡한 수식과 함께 떠 있었다. 아이는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관절 구동축의 설계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지원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10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녀는 망신을 당하고 물러났다. 두 번째 지원자는 심리학 박사답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민준 군 마음이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기 시작했다. 문제를 다 적은 아이는 말없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거나 풀어보시지 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원자는 당황하여 문제를 쳐다보았지만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지는 이미 10년이 훌쩍 넘은 뒤였다. 그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야 했다.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값비싼 선물, 화려한 경력, 달콤한 말들은 그 누구도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의 벽을 뚫지 못했다. 아이는 마치 어른들의 위선과 욕망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했다. 마지막으로 윤서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빈손이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아이에게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개에 서서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이제 책상으로 돌아와 나무 블록을 쌓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블록 쌓기가 아니었다. 아이는 마치 세계적인 건축가처럼 물리학의 법칙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아슬아슬하고 기하학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다. 서아는 아이의 천재성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 작은 어깨에 드리워진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저토록 완벽한 구조물 속에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아이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장난감이나 칭찬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치 구조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저쪽 기둥에 하중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지지대를 하나 더 세우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져 내릴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똑히 들렸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민준의 놀이를 이해하고 그 수준에 맞는 대화를 시도한 것은 민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서아는 아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듯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잠시 서아를 응시하더니 블록 상자에서 가장 단순한 모양의 사각형 나무 블록 하나를 꺼내 그녀가 서 있는 쪽으로 스윽 밀었다. 그것은 초대이자 시험이었고 동시에 무언의 질문이었다. 서아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가 밀어준 블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말했던 바로 그곳 하중이 쏠리고 있던 기둥 옆에 정확하게 블록을 세웠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던 구조물은
새로운 지지대가 생기자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변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한은 놓치지 않았다. 관찰실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지난 1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거쳐갔지만 아들이 누군가에게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들은 선물을 받지도 칭찬에 반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저 여자는 아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았고 천재로 떠받들지도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했다. 정 실장 역시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회장님, 저 지원자는 강지훈은 대답 대신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놀이방에 울려 퍼졌다. 윤소아 씨, 내일부터 출근하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서하를 쳐다보았다. 서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합격이었다. 꿈에도 그리던 일자리였다. 하지만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 차가운 성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작은 아이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것이 희망의 불씨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하는 정식으로 강지훈의 저택에 첫 출근을 했다. 어제와는 다른 직원용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 실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윤소아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강민준 도련님의 정식 보모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저택의 규칙과 도련님의 일과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정 실장은 서하를 데리고 저택 곳곳을 안내하며 쉴 새 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군대의 작전 브리핑처럼 체계적이고 감정이 없었다. 주방의 동선 세탁물 처리, 규정 보안 시스템 작동법, 그리고 수십 가지에 달하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의 목록, 회장님의 서재와 개인 침실은 허가 없이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집안의 어떤 물건에도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도련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매일 저녁 제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도련님의 식단 수면 시간, 그리고 감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이 서하를 안내한 곳은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다른 공간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다. 보모를 위한 숙소였다. 이곳이 윤서아 씨가 지낼 방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습니까? 아니요, 엄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련님께 가보시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서하는 어깨에 맨 가방을 방에 내려놓고 정 실장을 따라 다시 거대한 저택의 중심으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다이닝룸은 호텔의 레스토랑만큼이나 넓고 웅장했다. 긴 원목 테이블의 한쪽 끝에 강민준이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는 포크와 나이프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는 보통 이른 새벽에 출근하셔서 아침 식사는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정 실장이 서하의 궁금증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서하는 민준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이는 서하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접시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식사가 끝난 후 일과는 학습 및 놀이 시간이었다. 어제 보았던 그 거대한 놀이방에서 민주는 혼자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아이는 서하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행동했다. 코딩을 하다가 대학 수준의 물리학 원서를 읽다가 또 복잡한 3D 퍼즐을 맞추기도 했다.
서하는 섣불리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책을 읽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미간을 찌푸리는지, 코딩을 할 때는 어떤 순간에 손가락의 움직임이 빨라지는지, 퍼즐을 맞출 때 막히는 부분에서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녀는 아이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마음속에 기록했다. 첫날은 그렇게 아무런 대화 없이 지나갔다. 서하는 정 실장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음. 도련님은 하루 종일 조용히 자신의 활동에 집중하심이라고 적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는 서하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하지만 서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계란을 요리했고,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옆에서 함께 책을 읽었다. 그녀가 읽는 책은 아동 심리학이나 교육에 관한 서적들이었다. 변화는 일주일째 되던 날 찾아왔다. 그날 오후 민주는 새로운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부품 하나가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켰다. 아이의 작은 미간에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민주는 조립하던 로봇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서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혹시 기어의 맞물림 각도가 조금 틀어진 게 아닐까? 설명서에 나온 것보다 0.5mm 정도만 안쪽으로 조정하면 부드럽게 움직일 것 같은데. 민주는 놀란 눈으로 서하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서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예전에 시계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 아주 작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 매일 봤어. 그것과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서. 민주는 잠시 서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녀가 말한 대로 부품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뻑뻑하던 부품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하는 아이의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민주는 서하의 존재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가끔씩 자신이 읽던 책이나 풀고 있던 문제를 그녀에게 슬쩍 보여주며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이만의 방식의 시험이었다. 고대 철학에 관한 책, 양자역학에 대한 논문, 복잡한 알고리즘. 서하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다. 모를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네. 나도 답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궁금하다.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나도 이 책을 좀 읽어봐도 될까? 같이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녀의 솔직함과 배우려는 자세는 민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금까지의 어른들은 아는 척하거나 혹은 아이의 지식을 칭찬하며 환심을 사려고만 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과 동등한 지적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현관에서부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강렬한 향수 냄새가 퍼져나갔다. 놀이방에서 민준과 함께 책을 읽고 있던 서하는 고개를 들었다. 곧이어 놀이방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미모의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나온 모델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차갑고 오만했다. 최유라. 강지훈 회장의 약혼녀이자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인 태성그룹의 외동딸이었다. 어머, 여기가 그의 방기구나. 생각보다 어수선하네. 최유라는 방안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곧 서혜계로 향했다. 네가 새로운 보모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녀의 말투는 하녀에게 묻는 듯 했다. 윤서하입니다. 그래, 윤서하.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할 거야. 난 이 집의 미래 안주인이니까. 그리고 애 옆에 너무 붙어 있지 마. 신분 착각하는 보모들은 딱 질색이거든. 노골적인 경고였다. 서하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와 다툴 힘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민준이 최유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유라는 서아를 무시하고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이모야, 유라 이모, 우리 민준이 그동안 잘 지냈어.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거대한 쇼핑백에서 로봇 장난감 상자를 꺼냈다. 이거 봐. 이모가 우리 민준이 주려고 최신형 로봇을 사왔지. 엄청 비싼 거야. 그녀는 선물을 아이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최유라의 화려한 보석 목걸이와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최유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굴하지 않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했다. 어머, 우리 민준이 낯을 가리나 보네. 괜찮아. 앞으로 이모랑 자주 보면 금방 친해질 거야. 이제 곧 우리 한 가족이 될 거잖아. 응.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는 최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 최유라는 민망하게 허공에 뜬 손을 거두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저 애가 정말... 모욕감에 최유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서아를 쏘아보았다. 네가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못 가르쳐.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녀는 모든 분풀이를 서에게 쏟아부었다. 서아는 묵묵히 그녀의 폭언을 듣고만 있었다. 잠시 후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거리던 최유라는 들고 왔던 로봇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방을 나가버렸다. 쾅트 하고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로봇 상자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민준이 나간 복도로 향했다. 아이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작은 등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아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많이 놀랐겠다. 민준은 대답이 없었다. 서아는 아이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때였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아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민준이 만났던 모든 여자들은 아버지의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했다. 그들은 모두 최유라처럼 값비싼 선물과 거짓된 미소로 자신을 환심을 사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언제나 탐욕이 번들거렸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 서아는 아이의 표정을 읽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왔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마실래?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손을 뻗어 우유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아이의 손을 통해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아이는 조용히 우유를 마셨다. 그날 밤 JB그룹 본사 회장실. 강지우는 막 퇴근하려던 참에 최유rek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훈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 정말 못 봐주겠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내가 준 선물을. 강지우는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익숙한 레퍼토리였다. 그는 형식적인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책상 위 모니터를 켰다. 저택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는 무심코 낮 시간의 놀이방 영상을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는 최유라의 과장된 행동과 그 앞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방을 나간 후 복도 창가에서 윤서하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화면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볼 수 있었다. 아들의 굳은 표정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건넨 우유잔을 받아드는 아들의 작은 손을. 그는 오랫동안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들이 누군가에게 저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내가 죽은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감정의 역학관계 같은 것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최유라는 아들에게 분노를 안겨주었고 윤서하는 아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최유라와의 약혼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그리고 저 보모 윤서하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같은 시각 서하는 자신의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에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유라의 경멸적인 눈빛과 모욕적인 말을 떠올렸다. 이 아름답고 차가운 성에서 살아남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에 잠긴 거대한 정원은 신비로우면서도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때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미세하게 흔들리던 민준의 눈빛, 그리고 따뜻한 우유잔을 받아들던 작은 손의 감촉, 그 작은 온기 하나가 그녀에게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주고 있었다. 서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 작은 아이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버텨내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의 저택에 드리워져 있던 차가운 공기는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하와 강민준이 있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 대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조용한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민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아이는 더 이상 혼자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서하가 맞은편에 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놀이방에서는 자신이 발견한 흥미로운 과학기사나 고전 문학의 한 구절을 그녀의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기도 했다. 그것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묻는 아이만의 대화 방식이었다. 서하는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보여주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다음 날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함께 탐험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정원에 있는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비단잉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서하는 그런 아이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 아이의 얼굴은 감정이 지워진 인형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표정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비단잉어의 움직임을 따라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입가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잉어들이라고 들었어. 정말 아름답다. 서하의 말에 민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서하를 보았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이 집에서 금기어와도 같았다. 하지만 서하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부의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한 아주 작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유라는 자신의 위치가 보잘것없는 부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녀에게 무심했고 강민준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는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류층 친구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티파티를 열기로 계획했다. 목적은 두 가지였다. 자신의 미래가 될 이 화려한 저택을 과시하는 것, 그리고 까다로운 의부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여 유능한 예비 엄마의 이미지를 굳히는 것이었다. 파티 당일 저택은 최유라의 취향대로 꾸며졌다. 우아한 꽃장식과 값비싼 티세트, 그리고 그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미묘한 질투와 경쟁심이 떠다녔다. 저 최유라는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연기하며 친구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서아를 비롯한 사용인들을 마치 소품처럼 대했다. 턱짓으로 명령을 내리고 작은 실수에도 경멸적인 눈빛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아 씨,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쿠키 좀 더 가져와.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차가 식었네. 당장 새로 넣지 못해. 서하는 묵묵히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위선의 공간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최유라는 계획의 하이라이트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놀이방으로 가서 책에 몰두하고 있던 민준의 손을 억지로 끌고 나왔다. 민준아, 이리 와서 이모들한테 인사해야지.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 아이인지 보여줘야지. 민준은 낯선 사람들과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가식적인 미소들로 가득 찬 공간에 나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미 저항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최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왔다. 여러분, 제 아들이 될 아이예요. 강민준이라고 해요. 인사하렴, 민준아. 그녀는 민준을 자신의 무릎에 억지로 앉히려 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친구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두 사람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어머, 유라야, 애가 낯을 많이 가리나 봐. 아직 어려서 그래. 그래도 유라가 엄마가 되면 금방 달라질 거야. 최유라는 친구들의 말에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귓가에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말 좀 들어, 강민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지금 나 망신 주려는 거야. 그녀는 아이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유라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민준의 팔꿈치가 옆에 있던 작은 협탁을 강하게 쳤다. 협탁 위에 놓여있던 청가한 백자 화병이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병이 산산조각 났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음악소리도.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하얀 도자기 파편에 꽂혔다. 그 화병은 강지훈의 죽은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우아한 안주인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이성과 체면을 잃은 그녀의 눈에 순수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네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어떤 건 줄 알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이 버릇없고 말썽만 피우는 애물단지.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입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다. 네온, 정말 내 엄마랑 똑같구나. 늘 사람 귀찮게 하고 사고만 치고 죽은 어머니를 언급하는 잔인한 말.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비수였다. 민준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최유라의 끔찍한 말들이 아이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엄마는 사고만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는 따뜻했고 다정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감히 아이의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깊고 처절한 고통이 어렸다. 꾹 다물고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민주는 낯선 어른들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에 버려진 미아처럼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방의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정 실장으로부터 절대 나서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이의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최유라나 그녀의 친구들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상처 입은 작은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서하는 아이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빛은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동정과 비난의 시선들 속에서 아이는 오직 한 사람의 눈을 보았다. 언제나처럼 자신을 조용히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던 윤서하의 눈빛. 그 눈빛은 아이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다. 아이는 달렸다. 최유라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향해 달렸다. 아이는 서하의 허리를 두 팔로 힘껏 끌어안고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작은 몸이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리며 가늘게 떨려왔다. 아이는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 저택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한 그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입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염마, 염마. 그 한 단어는 폭탄처럼 정적을 깨뜨렸다. 최유라의 얼굴이 분노와 불신으로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 실장과 다른 사용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리고 그 폭탄의 중심에 서 있는 서하. 그녀는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은 작은 몸의 떨림과 블라우스를 적시는 뜨거운 눈물과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 단어의 무게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자신의 팔로 감싸 안았다. 아이를 더욱 세게, 더욱 단단하게.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처럼. 서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에서 불타오르는 증오와 질투로 자신을 쏘아보는 최유라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서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절박한 외침이 이 차가운 성 안에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티파티의 재앙이 끝난 후 저택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유라의 친구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그들의 등 뒤로 가십과 동정,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만족감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최유라는 분노로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여전히 민준을 품에 안고 있는 윤서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착각하지 마, 윤서하 씨. 당신은 그냥 고용된 사람일 뿐이야. 주제넘게 굴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뱉어낸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떠났다. 그녀의 높은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분노에 찬 또각거림을 남겼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정 실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에게 다가왔다. 일단 도련님을 방으로 모시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 걸세. 사실 그대로.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품 안에서 여전히 가늘게 흐느끼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안아올려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뜨거웠고
서아의 어깨에 묻은 눈물은 차가웠다. 그날 밤 강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전쟁터의 폐허와도 같은 저택의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도자기, 파편들, 겁에 질린 사용인들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무거운 침묵. 정 실장은 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군더더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아 보고했다. 최유라의 도발적인 언행, 민준의 저항, 그리고 화병이 깨진 사건과 아이의 마지막 외침까지 보고를 받는 동안 강지훈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최유라였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지훈 씨,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그 보모, 보통이 아니야. 작정하고 애를 홀려서 나를 이간질하고 있단 말이야. 민준이도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나한테 망신을 주려고.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윤서아는 교활한 요부였고 민준은 악의에 찬 문제아였다. 모든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었고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울분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정 실장의 담담한 보고와 최유라의 감정적인 비난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운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윤서아가 의자에 앉아 잠든 민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무서운 일이 있었던 건지 윤서아 씨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군.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서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최유라처럼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낮에 있었던 일을 철저히 아이의 관점에서 담담하게 설명했다. 도련님께서는 낯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불편해 하셨습니다. 최유라 아가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신 것 같았고요. 화병이 깨진 것은 고의가 아닌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가 된 것은 그 이후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녀의 보고에는 변명도 과장도 없었다. 오직 아이의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타까움만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은 잠든 아들의 얼굴과 그 옆에 선 보모를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의 보고는 너무나도 달랐다. 한쪽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왜곡했고 다른 한쪽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그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아들의 고통이 눈에 보였지만 태성그룹과의 사업적 동맹과 그로 인해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최유라에게 방역의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당장 윤서아를 해고하지 않자 직접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무기는 소문이었다. 최유라는 저택의 사용인들 중 입이 가볍고 자신에게 아부하는 몇몇을 포섭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교묘하게 편집된 이야기를 흘렸다. 그 보모 야망이 대단하더라. 회장님을 유혹해서 신분 상승이라도 하려는 속셈인가 봐. 일부러 애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쫓아내려는 게 분명해. 정말 무서운 여자야. 독이 든 속삭임은 저택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제까지 서에게 친절했던 주방 아주머니는 이제 그녀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동료 사용인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순식간에 거대한 성 안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유라는 서아를 무능하고 부주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함정들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에 드나들며 교묘하게 사고를 위장했다. 어느 날은 민준이 먹는 견과류 간식에 아이가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다른 종류의 견과류를 몰래 섞어 놓았다. 다행히 서아가 미리 발견하여
큰일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모의 자질 문제로 비화될 뻔했다. 또 다른 날에는 강지훈이 거실 테이블에 놓아둔 중요한 계약 서류 위에 실수로 주스를 엎질렀다. 그리고는 마치 서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꾸몄다. 모든 정황은 서하의 부주의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교묘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반격할 수 없었다. 증거 없는 의심은 그녀를 편집증 환자로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더 꼼꼼하고 철저해졌다. 민준에게 나가는 모든 음식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맛보았다. 아이의 약은 성분표까지 대조하며 2번, 3번 체크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모든 특이사항과 최유라의 방문 시간, 그녀의 언행까지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성실함과 빈틈없는 일 처리가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민준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감지하고 있었다. 천재적인 관찰력을 가진 아이는 최유라가 서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른 사용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하의 편이 되어주었다. 서에게 쌀쌀맞게 구는 하녀가 음식을 가져오면 민주는 그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최유라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에게 모욕적인 지시를 내리려고 하면 아이는 갑자기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며 화제를 돌리거나 혹은 뚫어질 듯한 지적인 눈빛으로 최유라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빤히 응시했다. 아이와 보모 사이에는 말없는 동맹이 형성되었고 그들의 유대는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저택의 미묘한 기류 변화와 아들의 방어적인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정 실장의 보고서에도 서하의 흠잡을 데 없는 업무 태도와 최유라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마찰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성그룹의 최 회장으로부터 걸려오는 압박의 전화도 잦아졌다. 중요한 합작 투자건을 상기시키며 그는 은근히 두 집안의 결합을 기정사실화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체스판의 한가운데에 갇힌 왕과 같았다. 한쪽에는 아들의 정서적 안정이, 다른 한쪽에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사업적 이익이 놓여 있었다. 그는 어느 쪽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위태로운 냉전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발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날은 최유라의 제안으로 강지훈과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최유라는 강지훈 앞에서 다시 다정한 예비 엄마를 연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든 가시들은 어김없이 서하를 향해 있었다. 민준아, 식사 예절 좀 배워야겠다. 음식을 흘리면 안 되지. 보모가 이런 건 잘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벽 근처에 조용히 서 있던 서하를 곁눈질하며 던지는 말이었다. 그 순간 포크로 스테이크를 찍고 있던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쨍그랑가 맑은 소리를 내며 은수저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너무나 조용하고 계산된 행동이어서 누가 봐도 명백한 저항의 표시였다. 아이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시선을 아버지인 강지훈에게로 돌렸다. 그 작은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아빠는 누구를 믿으실 건가요? 강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을 향한 아들의 도전적인 시선과 분노로 얼굴이 굳어버린 최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 차가운 전쟁은 이제 곧 뜨거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 분명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미묘한 반란은 강지훈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지만 최율에게는 결정적인 경고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방식으로 윤수아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우유부단했고 강민주는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적대적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보모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걸린 거대한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었다. 그녀의 조바심에 불을 지핀 것은 아버지인 최 회장의 전화였다. 유라야, 아직도 그 집안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거냐? JB그룹과의 합병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었어. 애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어떻게든 그 보모부터 쫓아내. 아버지의 질책은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함정이나 소문 따위에 의지할 수 없었다. 윤수아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완벽하고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강지훈조차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내쫓게 만들 그런 확실한 덫. 계획은 의외의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강지훈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JB그룹의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코드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JB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극비리에 붙여진 이 프로젝트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JB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최유라의 머릿속에 악마적인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산업 스파이. 윤서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가난한 보모가 돈에 눈이 멀어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설정. 그녀의 절박한 처지는 완벽한 동기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공범을 물색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최근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던 젊은 하녀 김미영이었다. 최유라는 김미영을 조용히 불러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손에 쥐어주겠다는 약속. 그 대가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 영위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던 김미영은 결국 최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무대와 배우는 모두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최유라는 강지훈이 자택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서재로 들어갔다. 지훈 씨 바쁜데 미안해요. 잠깐 의논할 게 있어서. 그녀는 강지훈의 책상으로 다가가며 실수로 커피잔을 쳤다. 뜨거운 커피가 그의 셔츠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어떡해. 정말 미안해요.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아. 옷만 갈아입으면 돼. 회의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는 최유라 혼자 남게 되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관련 설계도가 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톱만한 크기의 소형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단 몇 초 만에 핵심 설계 파일이 복사되었다. 그녀는 USB를 회수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다. 덫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이 범죄를 윤서아의 것과 연결시킬 증거를 조작해야 했다. 그날 밤 김미영은 최유라의 지시대로 아무도 모르게 서아의 방에 잠입했다. 그리고 서아의 낡은 옷 가방 깊숙한 곳에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 하나를 숨겨두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한 경제 전문지가 JB그룹의 미공개 AI 반도체 프로메테스의 핵심 설계도를 단독 입수했다며 특종 보도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JB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회사 내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보안팀을 소집해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조사는 자택 서재의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보안팀은 서재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커피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으러 가는 강지훈, 그리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 혼자 남았던 최유라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던 윤소아의 모습도 잠깐 포착되었다. 용의선상은 좁혀졌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바로 그때 최유라가 계획한 두 번째 카드가 던져졌다. 하녀 김미영이 울면서 보안팀장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사실 그날 봤어요. 회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윤소아 씨가 몰래 서재로 들어가는 걸요.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컴퓨터 앞에서 잠시 머물다가 급하게 나갔어요. 김미영은 최유라가 시킨 대로 눈물을 흘리며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의 거짓 증언은 모든 의심의 화살을 윤서에게로 돌려놓았다. 가난한 보모, 최근에 집에 들어온 외부인. 모든 조건이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고 있었다.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보안팀은 즉시 서아의 방을 수색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옷가방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이 발견되었다. 전원을 켜자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 전송 완료, 입금 확인, 결정적인 증거였다. 뒤이어 그녀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던 팀은 최근 그녀의 먼 친척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까지 밝혀냈다. 최유라가 준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서아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그날 저녁 윤서아는 강지훈의 서재로 불려갔다. 서재 안에는 강지훈과 보안팀장이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물로 발견된 대포폰과 입금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뭔지 설명해 보시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휴대폰은 제 것이 아니고 저런 돈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네 방에서 나왔고 자네 친척 명의의 계좌인데. 보안팀장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녀의 가난이 범행의 동기로, 그녀의 침묵이 죄를 숨기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과도 같았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사회의 압박과 폭락하는 주가, 그리고 회사의 운명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CEO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었던 저 여자가,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주던 저 따뜻한 눈빛이 돈 때문에 그런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다고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믿지 않을 방법도 없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당신을 해고하겠소. 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제발. 저는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믿으라고 이 증거들을 보고도 내 아들 곁에 당신 같은 사람을 두었다는 사실이 끔찍할 뿐이요.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더 이상의 변명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범죄자처럼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자신의 방으로 가야 했다. 그녀에게는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초라한 짐 가방 하나를 들고 그녀는 저택 밖으로 쫓겨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던 그 공간에서 그녀는 이제 배신자이자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버려졌다. 마치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그녀의 인생 한 챕터가 끝났음을 알리는 잔인한 선고처럼 들렸다. 서한은 빗속에 홀로 서서 거대한 저택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 시각 저택 안에서는 윤서아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진 강민준이 집안 곳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의 불안한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리고 있었다. 윤서아가 떠난 후 강지훈의 저택은 영혼이 빠져나간 거대한 껍데기처럼 변해버렸다. 생기를 잃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보이지 않는 슬픔뿐이었다. 그 슬픔의 진원지는 강민준이었다. 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윤서아가 해고된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최유라가 의기양양하게 저택을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민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민준아, 유라, 이모 왔어. 이제 이모랑 재미있게 놀자. 그 못된 보모는 이제 없단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은 짐승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가버렸다. 그날 이후 아이는 다시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예전의 침묵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고립이었다. 정 실장이 주방 아주머니가 심지어 강지훈이 문 밖에서 아무리 애원하고 설득해도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식사는 문 앞에 놓인 채 그대로 식어갔다. 밤이 되면 방 안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며칠 후 강지훈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처참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방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다. 책들은 찢겨 바닥에 나뒹굴었고 서하와 함께 만들었던 정교한 로봇 모델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민주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단순히 보모를 잃은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세상의 전부였던 유일한 신뢰와 안정을 잃어버린 아이의 절망적인 비명이었다. 그의 아들은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다. 아들의 처절한 모습은 강지훈의 마음에 심어져 있던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에 맹렬하게 불을 지폈다. 그는 이성적인 CEO로서 증거를 믿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의 본능은 그 결정이 끔찍한 실수였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수많은 어른들의 가식과 위선을 단번에 간파해내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 그런 사람이 고작 돈 때문에 그런 배신을 저질렀다고 아들의 판단이 틀렸을까 아니면 자신이 본 증거가 거대한 거짓이었을까.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복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한여의 시기적절한 고백, 너무나 쉽게 발견된 대포폰 마치 나를 찾아주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차명 계좌까지. 그것은 절박한 범죄자의 어설픈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의 소품들 같았다. 그리고 그 연극의 유일한 수혜자는 최유라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보고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 라인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연락망을 가동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하데스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그는 JB그룹 소속이 아니었지만 강지훈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비밀스러운 조력자였다. 두 번째는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이 운영하는 사설 정보 업체였다. 윤서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공식 보고서는 무시하십시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아무것도 믿지 말고 시작해 주십시오. 관련된 모든 인물을 예외 없이 뒷조사해야 합니다. 최유라 씨까지도. 비밀스러운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하데시슈는 JB그룹의 서버 기록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식 보안팀이 놓친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 데이터는 일반적인 업로드 방식이 아니라 고속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특수 USB를 통해 복사되었다. 이것은 일반인은 구하기 힘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였다. 보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수법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전송된 이메일의 경로를 역추적했다. 이메일은 공용 와이파이망을 통해 발송되어 추적이 어려웠지만 이메일 자체에 걸린 암호화 방식 역시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또한 서하의 방에서 발견된 대포폰을 분석한 결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존의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한 후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만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같은 시각 사설 정부 업체는 목격자 김미영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밝혀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빚이 윤서아가 해고된 바로 다음 날 전액 현금으로 상환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갚기 힘든 돈이었다. 조사팀은 김미영을 미행했다. 그녀는 며칠 후 불법 자금 세탁 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과 은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또한 서하의 누명을 씌운 차명 계좌를 추적한 결과 그 계좌의 명의자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었고 계좌는 위조된 서류를 통해 개설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한 가난한 여자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자금력을 갖춘 배후 세력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유라. 강지훈은 매일 밤 자신의 서재에서 비밀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그날의 서재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커피를 쏟기 직전 복도를 향해 미묘한 눈짓을 보내던 최유라의 모습. 노트북 근처에 자신의 핸드백을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던 행동. 강지훈이 방을 나간 후 불과 몇 초간의 망설임도 없이 노트북으로 향하던 그녀의 움직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끔찍하고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는 바보였다. 그는 명백한 증거라는 이름의 거짓의 소가 넘어갔다. 그는 무고한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자신의 아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 모든 것이 괴물 같은 한 여자의 탐욕과 질투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한편 도시의 가장 후미진 달동네. 윤서아는 작고 허름한 옥탑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산업 스파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굳은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낡은 수첩에 그날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며 사건을 복기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녀는 모든 정황이 최유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훈의 책상 위에 결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왔다. 사설 정보 업체가 김미영과 브로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다.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김미영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렸다.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작은 거짓말 한번 해주는 대가로 큰 돈을 준다고 해서 완벽한 자백은 아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지훈은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모니터 위의 보고서와 녹음 파일 아이콘을 응시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화려하게 웃고 있는 최유라의 얼굴이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의심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자책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부서진 아들의 마음을, 그리고 짓밟힌 한 여자의 인생을. 강지훈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 비서, 최유라 씨와 아버님이신 태성그룹 최진석 회장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가장 빠른 시간으로. 이제 대화를 좀 해야겠어. 고요했던 수면 아래에서의 조사는 끝났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수면 위로 몰아칠 차례였다. 강지훈이 준비한 방역의 무대는 치밀하고 냉정했다. 그는 단순히 최유라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악의적인 행동 뒤에 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그는 하데스와 사설 정보 업체에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하녀 김미영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를 끈질기게 추적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데스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김미영의 도박빚을 갚아준 자금은 최유라의 개인 계좌가 아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그 끝에는 JB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퀀텀 리프의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강지훈의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산업 스파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퀀텀 리프는 오래전부터 JB그룹의 프로메트스 프로젝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려 했지만 JB그룹의 철통 보안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완벽한 내부의 균열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최유라의 질투심과 오만함이었다. 아마도 퀀텀 리프와 내통하고 있던 태성그룹의 누군가가 최유라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는 윤서아를 쫓아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을 터. 중요하지 않은 파일을 살짝 유출시켜 보모에게 뒤집어 씌우기만 하면 된다고. 뒤실은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질투에 눈이 먼 최유라는 그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었을 것이다.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눈엣 가시 같은 보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을 것이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최유라의 어리석음은 단순히 무고한 한 여자의 인생과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을 넘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다. 그는 이제 최유라와 퀀텀 리프 그리고 이 음모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피해자 윤서하. 그녀의 증언과 용서 없이는 이 싸움을 완벽하게 끝낼 수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비서들 중 가장 입이 무겁고 신중한 김 비서를 불렀다. 어떻게든 윤서하 씨를 찾아내게. 사설 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자네가 직접, 최대한 조용하고 정중하게. 그녀가 놀라거나 위협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 김 비서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서울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윤서아를 찾아냈다. 김 비서는 처음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저택에서 민준 도련님의 곁을 지키던 총명하고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으로 변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서아 씨 맞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부름에 놀란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김비서를 알아보고 순간 경계심으로 몸을 굳혔다. 무슨 일이죠?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시다고. 서하의 눈이 흔들렸다. 사과 이제 와서 왜 수많은 의문과 불신이 교차했지만 김비서의 정중한 태도와 간절한 눈빛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인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저택이 아닌 한적한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서론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하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눈앞의 거짓 증거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서아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밝혀낸 모든 사실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최유라의 계략, 그 배후에 있던 퀀텀 리프의 음모,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까지. 그의 고백에는 일말의 자기 변호도 없었다. 오직 처절한 후회와 진심 어린 사죄만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강지훈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윤서아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닌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약한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서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굳은 결의가 담긴 예전의 총명한 빛이 돌아와 있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를 확보할 차례였다. 모든 음모의 시작점이었던 하녀 김미영의 완벽한 자백. 강지훈의 팀은 김미영의 거처를 알아내 그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그녀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와 브로커와의 접선 장면이 찍힌 사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퀀텀 리프와 연관된 거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포에 질려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이대로 최유라의 공범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감형을 받을 수도 있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결국 김미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유라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는지, 그리고 돈을 받고 어떤 식으로 증거를 조작했는지. 그녀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었고 상세한 진술서까지 확보되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지훈의 손에는 하데스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사설 정부 업체의 감시 기록, 김미영의 자백 진술서, 그리고 퀀텀 리프까지 이어지는 자금 추적 자료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모든 진실을 증언해줄 윤서아가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저녁 태성그룹 최진석 회장과 최유라 씨와의 식사 약속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게. 장소는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다음날 저녁 약속된 장소인 최고급 호텔의 VIP 룸. 최유라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최 회장과 함께 룸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 자리가 JB그룹과의 합병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강지훈과의 결혼 날짜를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룸 안에는 강지훈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라 씨도.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강서방 오랜만이구만. 그룹의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도 빨리 날을 잡아야지. 최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간단한 인사말이 오간 후 강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이 차가웠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이나 합병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최 회장과 최유라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그럼 무슨 일인가? 강지훈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작은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룸의 한쪽 벽면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더니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는 하녀 김미영의 모습이었다. 초의 유라 아가씨가 시켰어요. 보모를 쫓아내기 위해 회사 기밀을 훔친 것처럼 꾸미라고. 최유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스크린에 떠오른 김미영의 얼굴은 최유라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자백의 단어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최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얀 가면처럼 굳어졌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이성을 잃은 비명이었다. 저 계집애가 돈. 몇 푼에 나를 모함하는 거야. 지훈 씨, 당신은 저런 하녀 따위의 말을 믿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강지훈에게 매달리듯 절규했지만 그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최 회장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상황 파악을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스크린과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발악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며 이번에는 사설 정보 업체가 녹음한 음성 파일에 파형이 나타났다. 김미영과 브로커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룸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작은 거짓말 한번 해주는 대가로 큰 돈을 준다고 해서. 그래, 그 힘 있는 여자가 뒤를 봐주기로 했고. 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최유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까, 회장님? 강지훈은 최유라가 아닌 최 회장을 보며 말했다. 그의 다음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김미영의 빚을 갚아준 돈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라 씨의 계좌가 아닌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를 거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는 저희의 오랜 경쟁사 퀀텀 리프입니다. 퀀텀 리프라는 이름이 나오자 최 회장의 눈빛이 살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회장님 따님께서는 본인이 이 모든 일의 설계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저 이용당한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퀀텀 리프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훔치기 위해 내부의 협력자를 찾고 있었고 질투심에 눈이 먼 유라 씨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죠. 강지훈은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하데스가 분석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였다. 전문가용 특수 USB 군사 등급의 암호화 이메일. 그는 최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보모가 이런 장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마추어를 앞세운 전문 스파이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윤수아를 쫓아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그녀의 웅얼거림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최 회장은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냉혹한 승부사로 살아왔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경쟁사의 놀잇감이 되도록 어리석게 굴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딸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런 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에게로 향했다. 이 멍청한 것, 최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최유라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감히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들어 젓갓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 순간 최유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내 탓이 아니야. 다 저 윤서아라는 년 때문이야. 그년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놨어. 그년이 민준이를 홀리고 지훈 씨 마음을 훔쳐갔어.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그년이 꾸민 일일지도 몰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녀가 광기 어린 눈으로 강지훈을 보며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강지훈의 차가운 말과 함께 룸의 옆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윤서아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식당의 종업원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으로 치장한 최유라보다도 당당하고 빛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고 그 눈빛에는 동요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의 등장은 최유라에게 내리꽂힌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네가 왜 여기에... 서한은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린 최유라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당신은 스스로를 파멸시켰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종 선고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판사의 판결문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첫째 초회 회장님, 오늘부로 유라 씨와의 약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퀀텀 리프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성그룹 내부의 배신자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이번 일로 양 그룹 간의 신뢰는 깨졌습니다. 추진 중이던 합병건 역시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내부에서부터 흔들리는 회사와는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성그룹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당신, 최유라 씨,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소. 당신을 당장이라도 경찰에 넘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언론의 광실추시 벌어지겠지. 내 아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는 것은 원치 않소. 그의 말에 최유라의 눈에 잠시 희망이 스쳤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욱 잔인했다. 대신 당신은 사라져야 할 거요. 유학이든 뭐든 당장 이 나라를 떠나.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오늘 내가 가진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과 언론에 넘길 것이오나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될 거야. 그것은 감옥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에게 존재의 소멸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회장은 모욕감과 분노로 몸을 떨며 넋이 나간 딸을 거칠게 일으켜 끌고 나갔다. 룸의 문이 닫혀있자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룸 안에는 이제 강지훈과 윤서하 두 사람뿐이었다. 거대한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그제야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서 냉혹한 CEO의 가면이 벗겨지고 지치고 후회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갈 끝났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뺨 위로 안도의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거짓의 폭풍은 지나갔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의 잔해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관계에 조용하고 깨지기 쉬운 씨앗이 남아있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한 제안이었지만 두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심장한 한마디였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은 때로 폭풍의 한가운데보다 더 무겁다. 최유라와 태성그룹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합병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은 재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모른 채 그저 성격 차이와 경영 철학의 불일치라는 공식 발표를 두고 억측을 쏟아낼 뿐이었다. 강지훈의 저택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다.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텅 빈 공허함과 해결되지 않은 상처였다. 강민주는 여전히 방 안에 칩거하고 있었다. 최유라라는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아이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존재, 윤서하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 역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강지훈은 지난 며칠간 회사 일을 정리하고 퀀텀 리프와의 전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텅 빈 아들의 방과 식어버린 식사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매 순간 통감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단순히 보모를 다시 고용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산산조각 낸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했다. 그는 윤서하를 저택으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했다. 김 비서가 건넨 주소는 그가 평생 가본 적 없는 도시의 가장 낡고 가파른 달동네에 위치해 있었다. 그의 방탄세단이 좁은 골목길 앞에 멈춰서자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녹슨 철문이 달린 옥탑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요, 강지훈이요. 잠시의 침묵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윤서하는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놀란 토끼처럼 동그래진 그녀의 눈을 보자 강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신은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는 사실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여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소. 좁은 방 안에는 작은 탁자와 이불이 전부였다. 그는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얼마나 깊은 절망과 싸웠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차마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선 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의 사과는 부족했소. 내 집에서 내 보호 아래 있던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내 아들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전적인 내 잘못이오. 그는 기업 간의 암투나 최유라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 다른 한 인간에게 저지른 자신의 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는 어렵게 본론을 꺼냈다. 돌아와 주시오, 서하 씨. 서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보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 평판은 보모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오.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당신이 단순히 민준이를 돌보는 직원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어주었으면 하오. 나는 당신의 능력을 존중하고 당신의 진심을 믿소. 그래서 당신을 위해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소. 강민준 성장 발달 컨설턴트. 아이의 교육 건강, 정서적 안정 등 모든 것에 대한 정원을 갖게 될 거요. 급여나 대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소. 더 이상 저택의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요.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단순한 복직이 아니라 그녀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서한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저택은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의 공간이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강지훈은 그녀의 망설임을 충분히 이해했다. 알겠소. 하지만 그 전에 민준이를 한번 만나주지 않겠소, 아이가. 나하고는 말도 하려 하지 않소.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만이라도 아이가 직접 확인하게 해주고 싶소. 민준이. 그 이름에 서하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언제나 그 작은 아이였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오후 강지훈의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온 서하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를 마주친 사용인들은 이전의 경계심과 냉담함 대신 깊은 존중과 미안함이 담긴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특히 정 실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서하 선생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서하가 다시 저택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는 잠겨있던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아이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서하를 발견했다. 몇 주 만에 마주한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다. 민주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아이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다. 아이는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다리를 힘껏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그녀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이 아이의 작은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서에게 내밀었다.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윤서아 그 옆에 선 작은 강민준. 그리고 얼굴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아버지임을 알 수 있는 한 남자. 그들의 머리 위에는 커다란 햇님이 웃고 있었다. 그림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작고 마른 몸을 힘껏 안아주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날 윤서아는 강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예전의 작은 보모방이 아닌 정원이 내다보이는 넓고 아늑한 스위트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그것은 저택 내에서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상징하는 명백한 신호였다. 서하가 돌아오자 저택은 마법처럼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민주는 기적처럼 회복했다. 아이는 다시 웃음을 찾았고 말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더 이상 어려운 학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하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쿠키를 구웠다. 아이는 닫혀있던 자신만의 세계에서 걸어나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야근을 줄이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민준과 서하의 주변을 맴돌기만 하던 그는 조금씩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더 이상 아들에게 값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다. 대신 서아가 민준에게 책을 읽어줄 때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귀를 기울였다. 민준이 새로운 보드게임을 하자고 조르면 난생 처음 해보는 게임에 서툰 실수를 연발하면서도 끝까지 함께했다. 그는 아버지의 역할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윤서아는 그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다. 서하와 강지훈의 관계도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이 잠든 늦은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대화는 민준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녀가 가졌던 소박한 꿈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냉혹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롭고 상처받은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딱딱한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잔잔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세 사람은 거실 카펫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태블릿 PC로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를 보여주며 신이 나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게 오리온 자리예요. 저기 밝은 세 개의 별이 허리띠고 저쪽의 붉은 별은 베텔그스라는 초거성이래요. 곧 폭발할지도 모른대요. 강지훈은 더 이상 억지로 들어주는 척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아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감탄하고 질문했다. 그는 민준의 머리 너머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따뜻한 감정. 오랫동안 차가운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던 거대한 성은 마침내 가정이라는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낡은 비밀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지어지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잿빛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대지 위로 따스한 햇살과 함께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강지훈의 저택 정원에도 벚꽃이 팝콘처럼 화사하게 피어났다. 계절의 변화처럼 이 거대한 저택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년 전 아침 이 집의 식탁은 차가운 침묵과 외로움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아빠 포크 떨어졌어요. 이런 괜찮아. 아빠가 새 것 가져다 줄게. 서하 선생님, 잼 좀 더 주시겠어요? 네, 회장님. 민준아 편식하면 안 돼. 브로콜리도 먹어야 키가 쑥쑥 크지. 알았어요, 엄마. 세 사람은 이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새벽같이 집을 나서는 일 중독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고 서아가 싸준 도시락을 챙기며 평범한 아빠의 아침을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숫자를 세며 밥을 먹는 아이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리며 웃고 떠드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윤서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한 눈빛의 보모나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심장이자 두 남자를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였다. 그녀가 엄마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외부 세계의 폭풍도 잠잠해졌다. JB그룹은 퀀텀 리프를 상대로 한 기술 유출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강지훈이 확보한 증거들은 완벽했고 퀀텀 리프는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시장의 신뢰를 잃고 추락했다. 최유라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스위스로 떠난 후 사교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이 가족에게 아주 희미한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었다. 윤서아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어릴 적 꿈이었던 아동 심리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낮에는 민준을 돌보고 밤에는 온라인 대학 강의를 들으며 학위를 준비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가족이 지고 있던 빚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직책에 걸맞은 높은 연봉을 책정하고 갑을 형식으로 처리하여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지지하는 파트너십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5월의 주말이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회사 일을 모두 잊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민준이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국립과학관이었다. 예전에 강지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곳, 언제나 경호원들과 함께 각 잡힌 모습으로만 다녔던 그가 이제는 평범한 아빠처럼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과학관은 아이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별을 보듯 초롱초롱한 눈으로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돌아다녔다. 우와, 저거 봐요. 진짜 공룡뼈예요. 이건 테슬라 코일이래요. 전기가 번쩍번쩍해요. 아이는 더 이상 혼자 지식을 탐독하는 천재가 아니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신나게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스스럼 없이 질문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다. 서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고 강지훈은 아들의 웃음소리 하나하나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듯 담고 있었다. 한참을 구경하던 중 누군가 그들을 알아보았다.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경호원들이 나서서 제지했을 상황. 하지만 강지훈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준의 얼굴을 자신의 품으로 살짝 가려주었을 뿐 피하지 않았다. 그는 서하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우리는 이제 숨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을 향한 그의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과학관 근처의 한적한 강변 공원으로 향했다. 민준은 잔디밭 위에서 강아지처럼 신나게 뛰어놀았고 강지훈과 서하는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며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던 강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하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선생님이나 직책 대신 이름으로 불렀다. 서하가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그저 유능한 직원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아들을 되찾아 주었어. 망가져버린 한 남자가 다시 감정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어둡고 텅 비었던 이 집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 그의 목소리는 석양처럼 따뜻하고 진솔했다. 우리의 시작은 정상적이지 않았지. 나에게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상상할 수가 없어. 당신이 없는 내 인생과 민준이의 인생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고마움이나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사랑하오, 윤서아 씨.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울림으로 서아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 역시 지난 계절들을 거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남자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제어도 사랑해요, 지훈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거창한 약속도 뜨거운 맹세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저택의 정원. 서아가 처음 두려움에 떨며 발을 들였던 그곳은 이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여름밤 반딧불이가 별처럼 떠다니는 정원에서 민주는 유리병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반딧불이 몇 마리를 잡아와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아빠, 엄마, 이것 봐요. 반짝반짝 예쁘죠? 민주는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의 가운데로 달려와 양팔로 그들을 힘껏 안았다. 아이는 강지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윤소아를 보았다. 엄마, 1년 전 절망 속에서 터져나왔던 그 단어는 이제 완벽한 행복과 사랑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상처 입은 아이의 절박한 외침이 아니라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찾은 한 아이의 기쁨에 찬 선언이었다. 강지훈은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머리 위로 쏟아지는 여름밤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웠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세워졌다. 이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수많은 상처와 오해를 딛고 일어선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